새벽 4시 30분, 김순자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즘 김순자는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을 맞이하고는 했으니까요. 김순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일어설 때마다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나며 무릎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옆방에서는 손주 호준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숨소리가 작은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호준아, 할머니가 너만은 잘 키워야 하는데. 순자는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고 호준이를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걸으며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초라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 안에는 계란 3개, 김치 1통,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어요. 순자는 계란 3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계란 하나는 호준이 아침 도시락에 넣어줘야 했고 하나는 저녁 반찬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럼 남은 하나는 할머니와 호준이가 나눠 먹어야 했는데 사실 호준이가 다 먹어야 했어요. 자라는 아이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후라이팬을 올려 계란 2개를 지져 호준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김치를 조금 담았으며 어제 만들어둔 멸치볶음도 몇 개 넣어줬어요. 호준아, 학교에서 배고프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식탁에 놓고 메모지에 글씨를 썼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반듯했습니다. 호준아, 할머니는 폐지 주우러 갔어. 학교 잘 갔다 와. 도시락 꼭 먹고. 사랑해. 할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0분. 이제 나갈 시간이었고 폐지는 일찍 나가야 좋은 걸 주울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어도 다른 어르신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순자는 낡은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라 솜이 다 빠져서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는데 새 옷을 살 형편은 안 됐어요. 호준이 옷이랑 학용품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으며 손가락 끝이 금방 시려왔어요. 장갑을 끼긴 했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운이 좋아서 3만 원어치는 모았는데 요즘은 폐지값도 떨어지고 주울 것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호준이 학원비 내야 하니까. 골목 어귀의 편의점 뒤편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박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 과연 오늘도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허리를 굽혀 박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팠지만 참아야 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으며 가더라도 약값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돈이면 호준이 책 한 권 더 사줄 수 있거든요.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5년 전 큰아들 현수가 죽고 나서 장만한 리어카였는데 중고로 산 거라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폐지를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슈퍼마켓 뒤편, 음식점 골목,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을 하나하나 돌며 폐지를 모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어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박순희 할머니였습니다. 순자처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어르신이었어요. 네, 언니. 일찍 나와야 좀 건지죠. 그러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폐지 주우러 나온다니까요. 세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나저나 며느리는 왜 안 도와줘요?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내버려 두고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의 생각이 났거든요. 5년 전 큰아들이 죽고 재혼한다며 떠난 그 여자, 호준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말이에요. 바쁜가 봐요.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테 집안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창피하기도 했으며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폐지 주우시는데. 에휴. 박순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어카에는 박스와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고 오늘은 좀 많이 모아서 2만 원어치는 되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호준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도시락을 챙기는 중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안 드세요. 할머니는 이따 먹을게. 넌 늦겠다. 어서 가. 사실 아침을 굶을 생각이었습니다. 점심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고 호준이가 학교 급식을 잘 먹고 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호준이가 현관문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다른 애들은 엄마가 학교 데려다 주던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바쁜가 봐. 할머니가 있잖아. 네. 호준이는 고개를 떨군 채 문을 나갔고 순자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폐지 팔러 가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고물상에 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고 무릎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많이 가져오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폐지를 달아봤습니다. 2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지갑에 넣었는데 낡은 지갑 안에는 이제 5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호준이 학원비가 10만 원인데 아직 반밖에 안 모았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순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밥맛도 없고 몸도 자꾸 아팠으며 어제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호준이 겨울 점퍼를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계란 한 판을 샀는데 3천 원짜리 저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라면 5개, 김치 한 통을 더 샀는데 모두 합해서 1만 원이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장을 본 걸 냉장고에 넣었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눈을 감으니 4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43년 전 순자는 24살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현수는 2살, 둘째 아들 민우는 갓난아기였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도박만 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순자는 아이 둘을 안고 골방에 숨어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온 사람이 말했어요. 부인, 이 아기라도 좋은 집에 보내세요. 이렇게 키우다간 둘 다 죽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았고 분유조차 살 돈이 없었으며
큰아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민우를 보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작은 아기를요. 아기 옷에 바늘로 순자라는 이름을 수놓아주고 마지막으로 그 작은 손을 쥐어봤어요. 엄마가 미안해.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그날 이후 43년간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 울었고,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하고 물었어요.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4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정말이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오후 3시 호준이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차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모습이 보였고 순자는 구석에서 호준이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호준이가 뛰어왔고 그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하루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호준이 대단한데.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호준이 작은 손이 순자 손 안에서 따뜻했고 이 손만 잡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른 애들은 학원 가는데 저도 학원 가고 싶어요. 응, 호준이 학원 다니고 있잖아. 태권도 학원. 그게 아니라 수학 학원이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안 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학 학원비는 한 달에 15만 원이었고 지금 태권도 학원비 10만 원도 내기 빠듯한데 15만 원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어요. 호준아, 할머니가 돈 좀 더 모으면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 호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투정 부리지 않았고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눈치를 보며 참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데웠으며 밥을 지어서 식탁에 차렸어요. 호준아, 밥 먹자. 할머니, 오늘 반찬이 별로 없네요. 미안해. 내일은 고기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고기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가난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호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이지혜. 5년 전 남편이 죽자마자 재혼한다며 떠난 그 여자, 호준이를 맡기고 연락도 없던 그 여자 말이에요. 엄마는 바쁜가 봐. 엄마가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호준이를 싫어할 리 없지. 하지만 순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 이지혜였습니다. 5년 만이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준아. 지혜가 안으로 들어와 호준이를 안으려 했고 호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하며 달려갔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한 엄마였으니까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5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불안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고 지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며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고 호준이를 방으로 보내고 순자도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이제 호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준이를 데려가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손주를 삶의 유일한 이유를 빼앗아 가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혜야, 그게 무슨,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아이 키우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엄마니까 제가 키워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호준이는, 어머니, 제가 호준이 엄마예요. 당연히 저랑 살아야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지혜가 호준이 엄마가 맞았고 5년 동안 버리고 간 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지혜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곧 다시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고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준이를 빼앗기면 어떻게 살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준이 자는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봤고 작은 이불을 덮고 곤히 자는 손주의 얼굴이 보였어요. 호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43년 전 둘째 아들을 보내던 날에도 저런 달이 떠 있었어요. 그때도 무력했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지. 이제 또다시 손주마저 빼앗기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호준이가 깰까 봐요. 그렇게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느리 이지혜가 떠나간 후 반지하 방에는 늦은 밤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초라한 소파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지혜가 남긴 말, 호준이를 데려가겠다는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만이 째깍거리며 불길한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불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지혜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을 때 지혜는 이미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낯선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다니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위험하잖아요.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순자의 고된 노동이 가져올 결과, 즉 집의 재산권에 대한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장갑을 벗으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어제 했던 말, 그게 무슨 뜻이니? 호준이를 정말 데려가겠다는 말이니? 지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회유와 협박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호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키우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호준이도 엄마가 필요할 때잖아요. 지혜는 호준의 양육 문제를 순자의 노쇠함과 힘듦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속에서 호준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한 이기심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직 호준이 키울 힘이 있어. 폐지라도 더 주어서 학원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 호준이는 나 없으면 안 돼. 호준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준이가 친구들처럼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나요? 반지하에서 자라는 게 호준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데려가서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호준이 장래가 보장됩니다. 이게 다 호준이를 위한 길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혜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부족함과 가난이 호준의 미래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운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 오래된 반지하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가로채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명의만 바꾸면 돼. 남편 현수가 남긴 유산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이 집 시세가 5억은 넘으니까 이걸 팔면 재혼하면서 생긴 빚 다 갚고도 남아.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돈에 대한 차가운 계산만이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호준이는 집 명의를 얻기 위한 양육권 협상용 도구이자 이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호준이의 존재는 그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혜는 호준이를 믿기로 순자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순자가 무너지지 않자 지혜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질질 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걸 처리해야 호준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명예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호준이 데려가서 관리하면 어차피 이 집은 제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복잡하게 어머니 이름으로 두실 필요가 없어요. 순자는 충격으로 인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호준이를 키우는 것보다 이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은 순자의 삶의 마지막 보루였고 아들 현수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남편 현수가 죽으면서 나에게 남긴 유일한 거야. 호준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남긴 유산이야. 내가 어떻게 함부로 명의를 바꾸니. 이 집을 팔면 호준이가 갈 곳이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순자의 감정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눈빛은 순자를 관통했습니다. 제 남편 거면 제 거 아닌가요? 유산은 아내에게 오는 게 맞죠. 어머니는 명의만 넘겨주시면 돼요. 복잡한 세금 문제 생겨서 호준이한테 피해가는 것보다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건 상속 문제예요. 지혜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순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집을 지혜에게 넘겨주면 순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호준이를 지킬 아무런 권리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잔인하고도 노골적인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호준이가 목적이 아니구나. 이 집이 목적이었어. 5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이거였어. 지혜는 순자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순자를 비웃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지혜와 맞서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지혜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혜는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해 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아들 현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현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3년 전 둘째 아들 민우를 떠나보냈던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 아들 호준이를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이 못된 며느리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어.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데. 순자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목 안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그때 호준이가 잠꼬대를 하며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호준이는 내가 지켜야 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준이는 현수가 남긴 유일한 생명이었고 순자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며느리로부터 반드시 호준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꽉 쥐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지혜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이 집과 손주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부터 폐지뿐만 아니라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밤은 순자의 고통스러운 절망의 끝이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혜가 순자의 반지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그 초라한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가 스며든 듯 싸늘했고 순자는 견고했던 자신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지혜는 집의 명의를 가로채기 위해 머무는 동안 순자와 호준이 사이를 갈라놓는 세뇌 공작을 치밀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준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지혜는 호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호준아, 너는 왜 수학학원에 안 다니니?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할머니가 돈 모으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어.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간신히 생활하시잖아. 할머니 집은 낡고 더럽고 냄새나지 않니? 여기서 살면 너도 나중에 가난해져. 엄마랑 같이 살아야 좋은 학원에 다니고 멋진 옷도 입을 수 있어. 지혜는 호준의 순수한 마음에 가난과 냄새라는 가장 잔인한 편견을 심었습니다. 호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의 사랑과 엄마의 달콤한 속삭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호준이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혜가 의도적으로 집안의 낡은 냄새를 언급하며 순자를 멸시했던 것을 호준이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준아, 냄새 안 나. 이건 그냥 오래된 집 냄새야. 엄마는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난다고 방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손주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호준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호준이는 왠지 모르게 할머니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지혜의 노골적인 무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자가 호준이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들어설 때마다 지혜는 순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손 좀 씻고 호준이 만지세요. 폐지 줍고 오셨는데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호준이 아토피 올라오면 어떻게 하세요? 지혜는 호준이가 듣는 앞에서 순자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었습니다. 순자의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이 며느리의 깨끗하고 하얀 손과 대비되며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순자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지혜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방에만 계세요. 냄새나니까. 호준이 저랑 같이 거실에서 놀게요. 순자는 이 모든 학대와 무시를 참았습니다. 호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워서
호준이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자신이 참고 견디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이미 수십 년의 인고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 최근의 굴욕들은 그녀의 영혼에 새로운 상처를 냈습니다. 순자의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 지혜는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한 또 하나의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순자가 매일 폐지를 팔아모은 돈은 장롱 깊은 곳, 낡은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준이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주 2만 원씩 모아온 순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 잠시 간 틈을 타 지혜는 순자의 방을 뒤졌습니다. 장롱 속 양말에서 꼬깃꼬깃한 돈다발 3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돈을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겨우 3만 원. 이걸로 무슨 호준이를 키운다고. 순자가 돌아왔을 때 지혜는 뻔뻔하게 그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호준이 학원비로 제가 쓸게요. 호준이가 수학학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태서 쓸게요. 지혜야, 그건. 순자는 당황했지만 지혜는 순자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호준이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혜는 그 돈을 호준이 학원비가 아닌 자신이 새로 산 값비싼 화장품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순자가 힘들게 모은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며느리의 허영심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순자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의 잔인함에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혜는 명예 이전을 빨리 처리하라고 순자를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순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녀의 버팀목은 오직 호준이었습니다. 지혜는 인내심을 잃었고 순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악마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혜는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순자가 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지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순자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것은 넘어뜨리려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순자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에 굽은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처박혔고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순자를 부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서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거짓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밀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호준이 학원비를 전부 써야 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대답에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곧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호준이는 누가 키우라고요.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혼자 다친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굴러떨어진 충격으로 온몸이 쑤셨고 특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나? 현수야, 내 아내 때문에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순자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흐느꼈습니다. 43년 전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죄책감, 큰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학대까지. 순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호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잔인한 본색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순자의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밤낮 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순자는 낡은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더 큰 고통은 며느리 지혜의 존재였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사고 이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순자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지혜는 호준이를 세뇌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순자가 누워있는 것을 틈타 외부에서 은밀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쾌적한 시설은 반지하 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지혜는 요양원 직원에게 단정하고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최근 치매 기미가 보이세요. 자꾸 물건을 숨기거나 잃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져서요. 저희가 맞벌이라 도저히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지혜는 순자가 폐지 모은 돈을 잃어버렸던 일과 계단에서 잠깐 어지러웠다고 말했던 일을 치매의 증거처럼 부풀려 거짓말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최근 독거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는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입소에는 보호자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순자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지혜는 순자를 이 집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계산은 순자의 마지막 삶의 터전까지도 짓밟았습니다. 지혜는 순자를 요양원에 가두고 명예 이전을 서두른 후 이 집을 팔아 자신의 재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몸을 겨우 추슬러 거실로 나왔을 때 지혜는 호준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단호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듯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호준이 오늘부터 저랑 같이 살게요. 이사는 제가 천천히 진행할 거지만 호준이는 좋은 환경에서 바로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제발. 그게 무슨 말이니? 호준이만은 안 돼. 호준이는 아직 어려. 할머니가 필요해. 순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는 울음 대신 메마른 절규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순자의 애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호준이의 눈이 순자와 지혜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전 호준이의 친엄마예요. 어머니는 그저 친할머니일 뿐이고요. 어머니가 사고 쳤을 때 호준이를 5년 동안 버려두고 간 저에게 지금 어머니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순자는 법적인 권리 앞에서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노인일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호준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혜가 호준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할머니, 호준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엄마의 매서운 눈빛과 할머니에게서 난다는 냄새가
그 작은 발을 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을 빼앗기고 호준이까지 빼앗기면 그녀의 삶은 정말로 끝장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절규했습니다. 이 집도 내 아들 현수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호준이까지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넌 내 남편이 남긴 모든 걸 짓밟고 있어. 지혜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순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 남편 유산이니 제 거 맞잖아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지혜의 말은 순자의 43년간의 희생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호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호준이는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이다. 호준이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아. 순자는 비록 다쳤지만 온몸을 던져 지혜를 막아섰습니다. 지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순자의 고집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호준이 키울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호준이 수학학원 보내야죠. 어머니 돈으로 보낼 수 있나요? 지혜는 순자의 빈곤함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순자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고 가장 큰 동기부여였습니다. 내가 폐지라도 더 주어서 호준이 학원 보낼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순자는 그 말을 내뱉으며 다친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구멍난 장갑을 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고작 폐지로 뭘 하겠다는 거야.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지혜는 순자의 고통스러운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순자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아픈 몸은 폐지 무게보다 더 무거웠지만 그녀는 리어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굽은 뒷모습은 새벽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힘겹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순자는 오직 호준이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결심으로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자의 몸은 아픈 노인의 몸이 아니라 손자를 지키려는 투사의 몸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젖은 새벽 골목길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절뚝거리는 걸음을 재촉하며 폐지 더미를 향해 나섰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 호준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녀는 몸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희생은 지혜에게는 짜증스러운 저항일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재혼 생활을 방해하는 순자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순자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큰 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리어카에는 호준이의 다음 달 학원비를 마련할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지혜가 순자의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지혜는 망설임 없이 순자의 다친 허리 아래쪽을 잇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지혜의 잔인한 행동은 순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린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도로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낡은 리어카는 균형을 잃고 횡단보도 중앙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순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순자의 몸은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폐지 더미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길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으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폐지를 주우려고 도로로 뛰어드셨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지혜의 완벽한 연기와 거짓말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구급차가 순자를 싣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지혜는 아무도 모르게 흩어진 폐지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싸늘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가 실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심각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로 인해 도착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의 수술을 집도하게 된 의사는 박민우였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가장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민우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차분하게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나이와 초라한 외양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전 간호사가 환자의 옷을 정리하다가 낡은 패딩 점퍼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4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민우는 천 조각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것은 손수건이 아니라 해져서 조각이 된 누비 이불의 일부였습니다. 그 조각의 한쪽 모서리에는 바늘로 서툰 솜씨로 듬성듬성 수놓아진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순자. 민우는 그 이름을 확인했지만 흔한 이름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낡고 거친 누비천의 질감이 왠지 모르게 민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43년 전 순자가 가난 때문에 입양 보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수술은 시작되었고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지혈을 시도하며 환자의 팔을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수술 조명이 순자의 왼쪽 팔뚝 안쪽 피부를 비추었습니다. 민우는 집도의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자의 팔뚝 안쪽에는 작은 점 3개가 불규칙하게 모여 별 모양을 이루는 희미한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경악과 충격으로 인해 잠시 호흡을 멈추었고 그의 손에 들린 수술 도구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 점은 민우 자신의 왼쪽 팔뚝 안쪽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점과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 동일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우의 양어머니는 살아생전 민우에게 내 친어머니가 너를 보낼 때 내 팔뚝에 있는 저 별 모양점을 보며 평생 너를 기억하겠다고 했단다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출생에 얽힌 가장 은밀하고도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민우는 마스크 속에서 뜨거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도 안 돼.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술대 위의 환자 김순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우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수술을 속행했지만 그의 심장은 43년 전의 운명을 되감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민우는 곧바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자에게서 떨어진 낡은 누비 천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양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자신의 베네 저고리 조각을 기억했습니다. 그 옷의 누비 바느질은 이 천 조각에 서툴고
듬성듬성한 바느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우는 43년간의 직감과 생모의 유일한 증표가 일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극비리에 순자의 검체와 자신의 검체를 채취하여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3일은 민우에게 영원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로서의 순자를 돌보면서도 아들로서의 절박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순자의 병실을 찾아가 깨어나지 않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3일 후 민우는 연구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민우의 이름과 순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유전자 일치율은 놀랍게도 99.9%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민우는 책상에 기대어 오열했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해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4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민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순자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얼굴과 고생한 흔적이 가득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민우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손에 남아있는 고통의 무게는 민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의사 아들이 엄마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폐지 줍지 않으셔도 되고 누구에게도 멸시당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 때문에 힘드셨던 만큼 이제 제가 엄마의 삶과 존엄을 되찾아 드릴게요. 민우는 순자의 손을 꽉 잡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43년의 운명이 기적적으로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잔인한 범죄는 결국 순자가 잃었던 가장 귀한 아들을 되찾게 만드는 운명의 역설을 낳았습니다. 민우는 의식 없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악행을 파헤치고 응징하겠다는 냉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이자 구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박민우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43년의 회한과 뜨거운 분노로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환자 김순자가 자신이 잃어버렸던 생모라는 기적 같은 진실은 동시에 어머니를 폐지 줍는 사고 환자로 만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민우는 의사로서의 이성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아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병원 시스템과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며느리 이지혜는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명예 이전 서류와 요양원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가 남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 몰래 숨겨두었던 명예 이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순자가 평소 사용하던 인감 도장을 찾아냈고 마취로 정신을 잃은 순자의 손에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고 종이에 찍으려 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방에서 도장을 찾은 후 급하게 순자의 중환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혜는 순자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손가락을 펴고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곧 태연한 연기로 위장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퇴원 수속 서류를 좀 보려고요. 아무래도 요양원에서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집도 제가 관리해야 하니 명예 문제도 좀 정리해야 하고요. 지혜는 퇴원과 요양원을 언급하며 순자를 이 집에서 영원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민우는 지혜의 말을 듣고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지혜가 요양원 강제 입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퇴원은커녕 면회 시간 외에는 병실 출입을 금하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고 지혜는 민우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의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분노를 숨기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우는 지혜가 나간 후 그녀가 두고 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자의 반지하 주택 명의를 이지혜 앞으로 이전하는 위임장과 순자를 마치 치매 환자처럼 꾸며 강제 입소시키려는 요양원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혜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혜의 이상 행동을 포착한 후 곧바로 사건 당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보안팀과 연락하여 사고 발생지 인근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던 민우의 눈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순자가 리어카를 세우고 숨을 고르는 장면, 그리고 그 뒤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인이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신호가 바뀌자마자 여인이 순자의 등을 밀어 도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인이 급히 몸을 돌려 현장을 떠나는 찰나의 순간에 드러난 옆모습은 틀림없는 며느리 이지혜였습니다. 민우는 43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살인 미수로 몰아넣은 며느리의 악행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민우는 경찰 신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혜의 다른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순자가 폐지를 팔던 고물상 주인과 순자와 함께 폐지를 줍던 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순자의 폐지 모은 돈을 빼앗아 갔고 순자를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순자의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의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민우는 지혜가 작성한 요양원 강제 입소 계약서와 진명의 이전 서류를 모두 확보하며 지혜의 계획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각 순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돌아오지 않자 지혜는 호준이를 강제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호준이에게 새 옷과 가방을 사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호준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호준아,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살자. 강남에 있는 멋진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거기에는 너 전용 방도 있고 내가 다니고 싶어 하던 수학학원도 바로 앞에 있어. 호준이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할머니의 부재와 지혜의 이전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호준이는 지혜의 품에서 벗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호준이의 반항에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이 할머니 집이 뭐라고. 내가 자꾸 고집 부리면 엄마도 힘들어. 호준이는 지혜의 무서운 눈빛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호준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는 호준이를 놓치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순자의 집을 뒤져 현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민우의 뒤에는 호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혜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사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복수와 정의를 집행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손에 쥔 증거 파일들을 지혜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 요양원 계약서,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 이지혜 씨. 민우는 지혜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죽음을 선고하는 듯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혜는 민우의 손에 들린 파일과 그의 냉정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도로로 밀었죠. 저는 그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살인 미수, 재산 편취 시도.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지혜의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43년 전 버려졌던 시동생, 이 집의 유일한 상속인에게 발각되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를 향한 그녀의 잔혹한 범죄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호준이를 자신의 뒤에 세우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냉정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기적처럼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희미한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 침대 옆에서 밤새 간병하고 있던 아들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순자는 민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잘생기고 깨끗한 얼굴, 헌신적인 눈빛. 순자는 그가 자신을 살려준 의사라는 사실만을 인지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민우의 가슴에는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뚝 안쪽, 순자의 팔뚝 안쪽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별 모양의 점 3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43년 전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입양 보낸 둘째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우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4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우는 이미 좋은 집에. 민우는 순자의 부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준비했던 DNA 검사 결과를 꺼내 순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99.9% 일치라는 글자가
순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베네쩌고리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폐지 줍다 사고 현장에서 떨어뜨렸던 누비천 조각과 이어진 한 벌의 옷이었습니다. 옷에는 바늘로 수놓아진 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뛰어난 의사가 43년 전 자신이 살리기 위해 보냈던 작은 아들 민우라는 것을. 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43년간 쌓였던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버렸어. 순자는 흐느끼며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우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원할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자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다시 만났잖아요. 이 모든 게 엄마의 희생 덕분이에요. 모자의 감격적인 재회는 병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이지혜가 들어섰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와 민우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순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정신이 나가셨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엄마 노릇을 해요? 설마 사기치는 거 아니죠? 지혜는 민우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고 지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냉정하고 싸늘했습니다. 이지혜 씨, 저는 이 환자의 둘째 아들 박민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집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민우는 검사 결과지를 지혜의 얼굴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그 서류를 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계획, 그녀의 모든 탐욕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호준이 아빠는 아들이 둘일 리가 없어요. 이 집은 현수 씨 거였어요. 호준이 아빠가 죽고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당신은 유산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금 이 집을 강탈하려 했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민준이는 저랑 같이 살아야 해요. 민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CCTV 영상을 지혜의 눈앞에서 재생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순자를 밀어 도로로 넘어뜨리는 지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일부러 도로로 밀었죠? 어머니는 폐지를 줍다 사고당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살인 미수 증거입니다. 지혜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 이 시어머니 때문이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민우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지혜 씨, 살인 미수 및 노인 학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지혜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혜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다 그 낡은 집 때문이야. 나는 억울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지혜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지혜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재혼했던 남편은
이미 민우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혜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지혜가 자신에게 숨겼던 모든 재산까지 압류했습니다. 지혜의 친구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얼마 후 호준이가 민우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호준이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지혜의 모습을 이미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호준이는 순자의 침대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호준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밀었어요. 내가 봤어요. 나는 할머니랑 살래요. 작은 아빠랑요. 호준이의 선택은 순자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와 호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3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하나뿐인 손주.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법원 판결 속보. 속보 폐지 수거 노모살인 미수혐의 며느리 이지혜. 법정 최고형 선고. 살인 미수 징역 3년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사기 징역 3년 합산 총 징역 6년 확정. 아들 양육권 영구 박탈. 수갑찬 지혜가 끌려가며 발악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추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와 호준의 손을 꽉 잡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고통이 끝났어. 며느리 이지혜가 체포된 후 순자의 병실에는 43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둘째 아들 민우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외과 의사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했습니다. 그는 순자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고 잠든 순자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저한테 기대세요. 이젠 제가 엄마의 아들입니다. 민우는 순자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맑고 믿음직한 눈을 보며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녀의 지난 67년의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 이 따뜻한 아들의 손길 하나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태어날 무렵 민우는 아내와 함께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민우의 아내 서연은 순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가 입을 새 옷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순자와 호준이를 위해 서울 근교의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 1층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의 습기와 어둠에서 벗어나 순자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니? 꿈만 같구나. 이제 계단 걱정도 없겠구나. 네, 엄마. 여기서 호준이와 편안하게 사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호준이도 새 집을 보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호준이를 위해 방 하나를 꾸며주었고 호준이가 그토록 원했던 수학학원에도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호준이는 민우를 이제 작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현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호준이는 민우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민우는 매주 주말마다 아내 서연과 함께 순자 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낯선 시어머니에게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순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호준이에게도 친이모처럼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옆에서 묵묵히 시어머니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순자는 43년 만에 찾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며느리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민우가 사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호준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은 항상 정갈하고 풍성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준이가 식사를 마친 후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최고예요. 그리고 작은 엄마도요. 우리 집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호준이의 순수한 애정 표현에 순자의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호준이의 작은 체온이 순자의 오랜 고독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호준이와 민우 그리고 서연 덕분에 67년 만에 비로소 살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평온함이 찾아왔을 때 순자는 민우, 서연과 함께 먼저 떠난 큰아들 현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현수의 묘비 앞에 선 순자는 준비해간 술잔을 따랐습니다. 민우와 서연은 말없이 순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 왔다. 이제야 인사를 하네. 내 아내 지혜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남겨준 호준이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내 그녀는 민우와 서연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야, 이젠 괜찮아. 내 동생 민우가 돌아왔다. 엄마가 내 아우를 버린 죄를 이제야 이렇게 갚는구나. 민우가 엄마를 살렸고 내 아들 호준이도 지켜주었어. 민우에게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짝인 서연이까지 있고 내 동생이 내 가족을 지켰단다. 민우는 현수의 묘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에게 어머니의 평온을 보고하는 아우의 마음은 숙연했지만 그는 이 가족을 지켜낸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서연은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오해는 그곳에서 비로소 청산되었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추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민우, 서연, 호준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옆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호준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아빠, 호준이 수학학원 가는 거 정말 좋아요. 나 이제 시험도 잘 봐요. 그래, 우리 호준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민우는 호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순자는 민우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하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인걸요. 어머니와 호준이가 행복한 게 저희 행복이에요. 순자는 민우와 서연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도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밝고 희망찬 미래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사랑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